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4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100만 원을 빼면은 이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300만 원을 이제 만들어내려면은 한 9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줄어드니까요. 그 지출 금액이 넉넉 잡아서 한 9억 원 정도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이제 있는 것을 주택연금으로 받는 거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좀 빡빡하죠.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퇴 노후 전문가이시죠, 김경록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이 60년대생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60년대생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좀 주역이었다가 이제 막 이제 은퇴를 좀 앞두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딱 60년대생 이런 분들도 많아서 제가 또 마침 또 모셨는데 그 60년대생이 온다 이 책도 좀 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60년대생이 앞으로 이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니까 그런 책을 또 쓰신 거겠죠?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사실은요. 네. 고도 성장 시기를 같이 살았고요. 그만큼 이제 좀 에너지가 부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 70대, 80대, 90대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를 맞게 될 텐데 그러면 세대 간 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0대, 80대 이런 분들에게 세대 간 상생하는 길을 찾자고 하기에는 이분들은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한국 동란 이후에 그다음 우리나라 한참 이제 저성장 시기에 이런 시기를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거 얼마나 그때 난리였습니까? 네. 그래서 잘 생존을 해서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60년대생들은 이제 동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태어날 때는 뭐 우리나라가 지독한 후진국이었지만요. 그래도 이제 취업을 하고 할 때는 고도 성장을 할 때였고요. 한참 뭐 과장, 부장 할 때는 거의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60년대생들이 초고령 사회하고 같이 쫙 중심축이 움직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이제 작년이 65세 이상 인구가 19%였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지는 뭐 올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가 넘으면 들어가니까요. 지금 현재 60년대생들이 63세에서 그전에 이제 53세 이 사이에 분포해 있는데요. 10년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60대 오롯이 들어가고 또 20년 지나면 70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최소한 20년 동안은 5070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세대 간 충돌이나 컨플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좀 역할을 했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좀 썼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재밌는 부분이 60년대생이 이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이제 오히려 오는 거다. 그 말은 이제 은퇴는 보통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무언가 역할이 이제 바뀔 것이다. 그렇죠. 정확하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고령 사회가 오게 되면은 여전히 일본도 그렇지만 실버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버들이 똑같이 이제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역시 사회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제 60년대생들도 앞으로 똑같이 이제 한 표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에너지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제 사회를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 사회를 극복하는데 좀 그런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온다고 표현을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60년대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전 세대 대비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인구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은퇴 시기가 오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좀 충격이나 이런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일어날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60대 이제 고용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년이 늦어서 60대 고용률이 높은 게 아니라요. 일찍 정년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면서 고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막 확대가 되겠죠. 이 시장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예, 뭐 앞으로 10년, 15년은 왜냐하면 74년생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라고 하는 게요. 레드오션처럼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무지무지하게 커진다는 것. 그게 하나 첫 번째 변화일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50대는 그래도 정년 전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출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득이 끊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출을 확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인구도 뭐 거의 뭐 1,000만에 가까운 분들이 막 이제 은퇴를 하는 걸 텐데. 네. 그러면 앞으로 경제는 좀 안 좋은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생산 인구 측면에서는 한 10년, 15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AI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용 유발하는 그것들이 자꾸 좀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좀 괜찮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60세 이제 고용 시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시장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그 노동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 측면에서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인구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구 변화를 가지고 너무 마음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GDP가 변하는 것보다 인구는 훨씬 천천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 모형을 돌릴 때 인구 변수를 잘 안 집어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1년마다 막 변하는데 인구 변수는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구에 말씀드린 것은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생산 부분에서는 한 10년 동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나 재취업 시장은 10년 동안 큰 변화가 있죠.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의 이런 사람들이 이리로 계속 옮겨가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제가 보니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취업자 증가 한 해 동안 증가한 숫자에서 보면은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지금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무지무지 커진다는 것 그런 변화가 아마 저는 제일 큰 변화일 것 같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이 노동시장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결국에 그분들이 이제 은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집은 뭐 형식상인 거지 은퇴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일을 하러 또 가신다. 조금 열악한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보면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싶은 퇴직하고 싶은 예상 연령 네. 당신은 언제 은퇴할 것 같습니까 하니까 대략 한 68세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은퇴 연령은 한 62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주로 한 55세 정도 전후. 그것도 그래도 그나마 정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OECD 데이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한 73세에 은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3세요? 예.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하고 우리나라가 그 은퇴 연령이 가장 늦습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좀 은퇴를 못 한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은퇴를 역시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이야기인데요.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물음에서 예를 들어 이런 나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사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거의 절반 이상은 경제적인 때문에.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60년대 생들도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건가요? 이분들의 자산이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양극화돼 있고요. 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대략 60대, 50대의 이제 평균 자산이 한 5억 6천 뭐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채를 제외하면은 순자산은 이제 5억이 되지 않거든요. 평균적인 수준을 보면은 이제 좀 낮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산 5분위로 따져서 본다면은 자산 5분위가 이제 제일 높은 자산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 1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3분위가 딱 중간 정도 해당되는데요. 여기가 한 3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3억이요?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중간에 해당되는 것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막 헷갈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60년대생들 충분히 준비가 되었네, 뭐 돈도 많네 이랬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사람도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서베이 조사이기 때문에요. 모든 걸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5분위는 한 15억 자산이니까 꽤 되는 거죠. 네. 그 3분위가 이제 3억 조금 넘고 그 정도이니까 3분위 이하만 하더라도 숫자가 꽤 되니까요. 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자산은 뭐 거의 대부분도 부동산 쪽에 있겠죠, 아무래도. 예, 정확합니다. 82% 정도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또 부동산의 특징은 부동산이 예를 들어 1.6이 있다면은 1은 자기 거주주택, 그다음에 0.6은 다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거주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조금 높은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한 82% 정도, 50대, 60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이겠죠. 한 그 정도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거의 자산의 한 60, 70%가 해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뭐 거기서 어떤 뭐 수익을 얻긴 또 쉽지 않으니까 뭐 그 외에 어떤 뭐 금융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준비가 좀 돼 있나요, 이분들이? 5분위는 뭐 훨씬 다르겠지만은 네. 한 1억 정도이고요. 그게 이제 평균으로 보면요. 그것도 이제 예금이 거의 뭐 한 88% 이 정도입니다. 그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예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자산화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평생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자산화하면은 대략 3억 정도 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5억에다가 3억을 더하면은 사람들은 대략 평균 8억 자산을 국민연금을 감안하면은 집을 포함해서 8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게 네.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에서 항상 이제 공적연금 받는 부분을 좀 그걸 자산화해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게 이전에 일본에서 쓰는 이제 논문을 하나 보니까요. 그걸 해놨더라고요. 자산을 해놓으면서 여기에다가 후생연금을 자산화했을 때 자산의 크기를 해놨는데 껑충 뛰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공적연금도 자기가 젊을 때 축적을 해놓은 자산이잖아요. 네.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하니까 그게 아마 올바른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략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총 한 8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 대비가 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노후 대비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4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100만 원을 빼면은 이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300만 원을 이제 만들어내려면은 한 9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줄어드니까요. 그 지출 금액이 네. 넉넉 잡아서 한 9억 원 정도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이제 있는 것을 주택연금으로 받는 것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좀 빡빡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퇴가 좀 미뤄지는. 예, 예. 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네. 근데 이제 이 60년생들이 은퇴를 시작하게 되면은 재취업 시장에 인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예, 예, 거니까 거기도 또 경쟁이 또 이제 치열해지겠네요. 지금 정확합니다.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수 그러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도 그게 레드오션이 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일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일단 잡고 봐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제 더 치열해질 거고 계속 이제 밀려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들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알바를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게 됐는데 그것들도 이제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렇죠. 고령자들이 많이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젊은 분들이 좀 안 하는 것도 왜 안 할까요? 뭐 금액대가 좀 아무래도 금액대가 고를 수 있다는 것은 젊은 층의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젊은 층 노동력들은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데를 찾아가요. 네.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 중에서도 조금 외진 곳은 이제 고령자들이 찾아가고 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제일 퀄리티가 좋은 곳은 젊은 사람들 알바하는 쪽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이 시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게 아마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지금 당장의 문제는 전체적인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노동력의 그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노동력은 막 차고 넘치는데 늘어나고. 예, 네. 20대, 30대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썩 이런 데 전략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이제 그 노인 분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갈라져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서로 좀 시장이 다르다. 시장이 다르다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정년 연장 부분입니다. 예,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하고 컨플릭트가 상충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인데요. 이전에 처음에 이제 정년 연장을 했을 때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뭐 그거하고 관계없어. 나이 든 사람의 일자리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분리돼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에 이제 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제 쭉 본 것은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곳은 대기업 그다음에 그 공기업 네. 뭐 공사 그다음에 이런 쪽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비중이 원체 전체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근로조건의 차가 아주 큽니다. 세계 선진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크죠. 특히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비교하면 더블 정도 임금 차이가. 거기에다가 이제 근무 환경까지 비교하면 훨씬 큰 부분이죠.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몰리려고 그러겠습니까? 대기업으로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헬조선인 거죠. 이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치열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정년 연장이 주로
하면은 보장되는 쪽은 이런 쪽이거든요.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을 하든 말든 별 관계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보장이 안 된다. 예, 예. 근데 이제 이쪽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연공급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연봉이 유지되다 보니까 정년이 늦춰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젊은 사람들의 고용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제 컨플릭트가 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좀 비어야 되는데 안 비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연구들은 보면은 이쪽에 60대, 50대, 60대는 어차피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경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정년을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참 산업이 고성장할 때 너무 많이 뽑은 거예요. 그게 이제 80년대 이런 때 막 주대우 커지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 직장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너무 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모돼도 경제적으로는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년 연장이 꽤 키 이슈고 많이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좀 조용한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나가고 나중에 뭐 연장을 하더라도 뭐 그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거든요. 일단 나가고 네. 그다음에 다시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금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그럴까요? 야,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60년대생들의 어떤 좀 노후 대비가 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는 좀 많이 돼 있지만. 예. 그리고 이제 60년대생들이 뭐 지금 70년대, 80년대생들보다 뭐 아주 잘 살게 된다 그러지는 못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60년대생들이 한참 직장에 다닐 때는 1인당 GDP가 5,000달러, 뭐 8,000달러 이랬고요. 네. 지금 30대들은 1인당 GDP 3만 달러인 시대가 그렇죠.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다만 60년대생들은 지금 이제 70대, 80대, 90대까지 뭐 넣어도 되고요.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그 세대에 비해서는 단층적으로 점프할 만큼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네. 첫째, 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60년대생들은 국민연금도 풀로 가입을 거의 했어요. 다. 예, 네. 그렇게 가입하게 됐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되게 되었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노후를 위한 시스템들이 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장 시기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앞 세대에 비해서는 이제 부가 조금 더 많이 축적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양극화란 말씀을 드렸는데 60년대생들이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때가 외환위기였습니다. 네. IMF 외환위기 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유명한 테라로사 있지 않습니까? 네. 테라로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IMF 외환위기 때 이 사장님이 그냥 직장을 나왔어요. 그러고 네. 나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때 질비하게 많았던 거죠. 그거는 성공을 한 사람들이고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 길로 계속 어렵게 된 적도 있고 해서 IMF 충격을 받을 때가 60년대생들이 과장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타격을 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타격을 받았던 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타격을 받았고 이러면서 전통 산업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T 산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산업이 큰 변화예요, 사실은. 네. 창원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뭐 이런 쪽 군산 이런 데 공장이 있던 것들은 자꾸 이제 깔아앉고 있고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크고 있단 말입니다. 이 흐름을 잘못한 사람들이 또 한번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흐름이라는 것하고 경제의 금융위기라는 충격 여기에서 위너가 승자가 된 사람들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흐름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 극단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극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퇴 준비가 된 분들은 좀 많이 잘 돼 있고 또 안 돼 있는 분들은 예. 정말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사람들 만나 보면은 진짜 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집에 돈도 없고 뭐 이랬는데 정말 돈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모은 사람들도 꽤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저 사람 앞으로 40년 동안 어떻게 어떡하냐. 버텨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원래 20대, 30대 출발할 때는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50대, 60대 갈수록 이게 또 레이스의 승자와 패자가 나뉘면서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60년대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질곡을 왜냐하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또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요. 그 질곡
더더욱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의 정말 큰 위기였던 뭐 외환 위기에다가 뭐 IMF 위기까지 두 번을 또 겪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안에서 또 한 번 또 잘못 삐끗한 분들은 정말 많이 자산을 잃었을 그리고 이제 거니까. 큰 변화가 산업의 흐름이라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도 앞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정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년이 이제 다가오는 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재취업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레드오션이고 이러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60년대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은퇴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자녀들 막 결혼도 시켜야 될 나이대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앞으로 은퇴 이후에 좀 이런 리스크를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소득에 따라 다른데 아예 이제 소득이 낮고 자산이 낮은 층은 현업에 있을 때도 정부의 보조를 어느 정도 받는 것이고요. 나중에 은퇴를 했어도 정부의 보조를 받고 그런 서브시디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고자산가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제일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 정도에 있다가 이게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충격이 제일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양 끝은 이제 어느 정도 뭐 큰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층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간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상당히 이제 빈곤층으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소득이 갑자기 급락하는 그렇죠.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조기 퇴직을 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치명적입니다. 50대 초중반에 퇴직을 했는데 자녀들은 한참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니까 지출은 할 수 없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50대 초중반에 퇴직을 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축적한 자산들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 하여튼 자기의 최종 일하는 총 기간은 연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그것만 된다면은 다른 부분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있는 리스크가 이제 자녀의 결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지도 않고 덜커덕 지출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내가 은퇴 자산이 없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이제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주된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이 질병입니다. 질병. 크게 아파버리면은 일을 못해요. 50대, 60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에 부모님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크게 몸이 불편하시면은 요즘 이제 요양사 쓰는데 한 달에 한국은행 보면 한 달에 한 350 이렇게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녀들이 빨리 이제 그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은퇴 창업이죠. 이제 창업한다고 하셨다가 레드오션으로 가다 보니까 차려야겠다. 그러다가 맞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원래 사람의 심리적 기제가 자기 과신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심하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몸이 영 안 좋아도 거울에 보면 항상 자기는 이렇게 스트롱맨으로 이렇게 착각을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 과신에 이제 남자는 더 심하죠. 그게 심리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객관적으로 고가 평가된 거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걸 가지고 비교해 보면요.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 항상 높아요. 저도 이제 직원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다. 이 직원은 이렇게 높이 평가하네. 자기를 이렇게 보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정도.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제가 저를 평가해도 다 좋게 올릴 것 같아요. CEO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할 때도 그러는 거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실패를 해도 나는 성공한다 하는 것인데요. 젊을 때는 그러셔도 돼요. 그런 패기를 가지고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요. 나이 들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젊어서는 주식을 해도 되는데 나이 들어서는 조심해야 되듯이요. 젊어서는 창업을 해도 되는데 나이 들어서는 창업을 하되 고정자본 안 들어가게. 고정 비용 안 들어가게. 돈이 최대한 안 들어가는. 그렇죠. 뭐 임대를 한다든지 월세가 나가야 된다든지 종업원에 그 월급이 들어가야 이게 다 고정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다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한번 날리고 보면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게 리스크 중에 비용 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이제 황혼 이혼 그다음에 이제 은퇴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혼도 만약에 해버리면 또 재산 분할하면 있는 것도 또 반 이상 또 나눠야 재산 되잖아요. 있는 걸 반 이상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씩 더 구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집도 하나 더 구해야 되고요. 네. TV도 하나 더 사야 되고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 면에서는 황혼 이혼이 가장 큰 타격인데 비율은 낮습니다. 네. 근데 은퇴 창업이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요. 질병은 비중은 높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크고. 충격의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되게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지금 뭐 돈도 많이 나갈 것 같고 취업 시장에 갈래니까 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경쟁도 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뭐 한 50대 후반 이렇게 되면 답답하죠. 답답한데요. 이제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뭘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갖고 있을까? 내 몸뚱아리. 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주택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주택 보유율은 좀 되니까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네. 뭐 이렇게 이제 그 두 개가 가장 큰 부분일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것이네. 이 세 개가 네. 아마 노후에 가장 중요한 3대 자산일 겁니다. 그럼 이 자산을 잘 가동하고 활용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저 주변에 저 동갑내기들도 작년 이런 때 퇴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하시고 나서 자격증도 따고 지금 많이 준비하세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몸뚱아리 나의 인적 자본을 계속 활용하는 것. 그거 과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의 평균으로 따지자면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60년대생은 한 1억 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산을 갖고 내가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를 할까? 안 돼요. 1억 원에서 10% 수익 내도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5% 내기 쉽지 않은데요. 5%면 50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잘 활용해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금융자산이 있으면은 이 중에 한 1,000만 원을 떼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데 자격증도 따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통해서 소득을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나오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 예, 그래서 그 방향을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자산. 그 어떤 분은 내 은퇴 자산에서 주택 자산은 빼야 한다. 아닙니다. 집어넣어야 해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주택연금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것도 꽤 소득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집값이 또 약간 상승할 때는 또 주택연금 또 안 가입하시려고 하거든요. 또. 예, 타이밍을 보시고 뭐 하시긴 좀 그러는데요. 예, 그 하여튼 장기적으로 예, 보고. 하여튼 피크로 올라갔을 때가 이제 제일 좋긴 하고 집값이 피크로 집값은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내 집값 피크까지 기다리겠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필요할 때는 그걸 소득화해야 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주택 자산을 이제 활용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70대 80대는 별로 안 받으시지만은 한 30년 35년 이 정도 가입하시면은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조금 낮았다 하더라도 네. 그다음 100만 원은 좋게 되실 거고요. 그 정도이니까 내가 주택연금에서 한 200 받고 국민연금에서 한 100 받고 한 300을 만들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60세 가입하기는 그렇고 한 70세 정도 가입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63세에서 65세 정도 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소득을 낸다고 그러더라도 6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을 뭘 할까 하는 네. 것이죠. 한 그게 10년은 뭘 그게 해야 이제 돼요? 소득 크레바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네. 부분입니다. 뒤에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내가 충당을 할 수 있겠는데 이 기간을 뭘 해야 될까? 그게 인적 자산으로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무작정 창업을 하거나 막 자본금 투자하기보다는 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을 자격증을 해서 따시는 게 좋고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약간 젊은 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1인 가구가 뭐 노인분들도 1인 가구이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아직 뭐 미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지금 1인 가구가 거의 뭐 40% 가까이 되고 뭐 2인 가구 합치면 뭐 60, 70%에 막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의 노후 대비는 뭐 좀 다른 게 있어야 될까요? 물론 달라야죠. 두 명이 있을 때는 서로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명 중에 한 명이 못 벌더라도
한 명이 벌 수 그렇죠. 있고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안 벌고 혼자서 번다 그러더라도 한 명이 아프게 되면은 나머지가 나가서 자기가 또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훨씬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전한 거죠. 그런데 혼자 이제 생활을 할 경우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자기의 소득 금액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계속 저축을 해서 그런 부분의 보험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대책 어차피 2명 살더라도 1인 가구가 아니라 기혼 가구라도 이제 자녀한테 대한 기대는 전혀 없으니까요. 네. 노후에 대한 대책에서 자녀에 기댄다 이런 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 안 기대게 되니까요. 다만 요즘 젊은 가구들은 보면은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이 다 맞벌이입니다. 퇴직연금도 2배가 될 거고 국민연금도 2배가 될 거고 하는데 혼자서 벌 경우에는 다 이게 연금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연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제 저축액을 내가 세액공제되는 것, ISA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하시 가지고요. 네. 결국 내가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을 통해서 내가 보험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둘이 벌다고 해가지고 2명분만큼 다 쓰진 않으니까 좀 비용은 좀 같이 쉐어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맞벌이니까 이제 소득은 높고 연금도 높아가지고 둘이 사는 게 그래도 혼자보다는 조금 더 노후 대비엔 좀 나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입니다. 노인 가구에 해당되기도 하지만요. 아무래도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그 가구의 소득은 높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예. 그런데 이제 자녀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싱글 가구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엔 좀 결혼을 좀 아까 좀 늦게 하거나 뭐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앞으로 뭐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아예 뭐 아이는 뭐 아예 안 낳고 뭐 이런 말 그대로 1인 가구가 이제 노인까지 쭉 가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훨씬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고 이제 1인 가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의 1인 가구 증가는 이제 피크에 달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1인 가구 계속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세월이 흐르면은 1인 가구의 지배적인 가구는 고령자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이제 자꾸자꾸 1인 가구도 변해갑니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 증가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주도를 해왔습니다. 분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는 할 텐데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워낙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60년대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 먼저 죽고 뭐 이러면서 이제 혼자 사는 이 여성 1인 가구가 고령자 여성 1인 가구가 앞으로 주된 그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조건 여하튼 이제 1인 가구는 가장 큰 특징은 뭐 아시다시피 서로 간에 이렇게 보험을 해줄 때가 해지할 때가 없다는 거, 포트폴리오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자산을 풍부하게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죠. 그런데 소득이 어느 정도 지출이 적다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자칫 좀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먼 미래를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만 보고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되는 연금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풀로 좀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좀 유독 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칼럼 쓰신 걸 좀 네. 봤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1인 가구라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문화상 또 이제 저출산으로 또 이게 네.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저출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단순 무식해서 썼습니다. 머리가 사람들이 다 이 눈치 빠른 사람은 이런 거 안 써요. 왜냐하면은 저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다 욕 들어먹게 돼 요즘에 있으니까. 뭐 답이 없다 다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말하면은 그게 다 틀리게 되니까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제 제가 아는 교수가 이제 석사 박사의 여성 석사 박사의 인원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하면서 96명을 이제 배출했는데요. 석박사를. 예, 그 중에 지금까지 이제 5명 결혼했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냉장고를 준다. 결혼하면은. 그래도 뭐 효과가 없고 효과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좀 더 비싼 TV로 바꿨는데요. 네. 뭐 전혀 그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둘 다 줘봐라 했더만은 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산 제약상 안 된다고 네. 그러던데요. 이게 이제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한 걸로 결혼이라는 것과 자녀로 이어지겠냐는 것이죠. 네. 예, 그는 아예 다른 이제 특징을 가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변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게리 베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인적 자본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사람을 경제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마치 기업의 합병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혼도 경제적 동기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미 결혼에 대해서 매칭 이론을 해놓은 것이 여전히 지금 유효한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성을 1위부터 이제 등급을 요즘 결혼 결정사처럼 회사처럼 1부터 10까지 쫙 등급을 매깁니다. 그다음에 여성을 이렇게 딱 매겨 놓으면요. 남성의 1순위는 여성의 1순위하고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성의 2순위하고 매칭이 됩니다. 여성의 1순위는 매칭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남성의 가장 밑에 5순위나 그다음에 10순위는 역시 연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베크가 이야기한 것은 남성의 저소득자와 여성의 고소득자가 매칭이 안 돼서 이게 이제 비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는데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서베이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골드미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성의 고소득자 아쉬울 게 없죠. 네. 그리고 기대치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일본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저소득자는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소득 문제, 저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성의 저소득자는 하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사회학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취업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느냐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끔요.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여하튼 게리 베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사람을 이렇게 네. 취급한다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러 갔을 때 스웨덴의 여성 단체들이 데모할까 봐 처음에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갔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네. 사실은 출산이나 결혼 시장에 있어 가지고요. 사람은 뭔가 고상한 존재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에는 다른 요인들이 이제 많이 끼어 있다. 그런 것들을 직시를 하고 끄집어내어서 이제 우리가 끄집어놓고 직시를 해야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밑으로 깔아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처음에는 보육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비혼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비혼에 관련된 것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불편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안 하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런 걸 조금 한번 써봤고요. 저런 것들을 선반에 꺼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경우에 70년대 이런 때는 노동경제학자들이 출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출산율이 별로 그거하고 관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사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 그냥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네. 또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출산율이 갑자기 낮아지네. 낮아진 걸 가지고 막 뭔 데이터를 해가지고 매칭을 분석해가지고 이 이유 때문에 낮아졌다고 했는데 다시 변화할 때 보니까 별 관계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연구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쓰게 된 기자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에 20세기 초에도 굿나름 미르달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유럽 사회나 선진국이 인구가 좀 확 감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인구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르달이 한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저출산 정책 뭐 이런 것보다는 사회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선진국이 되면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그냥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갖춰놓고 나면서 출산율이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그다음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라도 먼저 갖춰놓자 이런 뜻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네. 예. 그러면 오히려 그 뭔가 단순히 그냥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연구가 되긴 해야 될 텐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그 출산 지원금을 왕창 올리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더라. 이게 정말 일부 지자체 한 군에서는 이펙티브하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펙티브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군에서 그걸로 이동해서 나왔는지도 분들도 모를 있죠. 일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국가 전체로 하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까 하는 것은 그다음 차원의 문제라서 이것도 아직 이제 사실은 어디가 옳다는 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돈을 올리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하나야 문제인 것이죠. 출산을 하면은 거기에 돈을 줄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이제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그런 것들이 여력이 있으니까 갖춰져 있지만은 중소기업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고 그러더라도요. 그러면 이제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뭐 대기업들 가서 이런 거 쳐다볼 필요 없고요. 그 애들은 그 애들대로 갖춰갑니다.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좀 갖춰가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고용의 거의 뭐 85% 이상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살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저의 좀 취지였고요. 저출산은 항상 결혼의 문제, 자녀를 낳는 문제는요. 이게 항상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혼이라는 거가 단순히 뭐 돈 때문에만 하고 안 하고는 물론이죠. 아니기도 예, 맞습니다. 하고 또 예. 반대로 뭐 결혼하고 나면 또 돈 문제가 항상 뒤따라오기도 하긴 예. 하니까 예. 이게 아직은 뭐 이렇게 이견이 많긴 하지만 또 이런 의견도 또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은 비혼율이 다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저 출산을 혼외 출산율의 비율이 거의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입니다. 그 외에 서구 사회도 보통 한 40%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혼이 높아지면은 혼외 출산 아무리 정책을 해도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혼외 출산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워낙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박사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은퇴를 하려면은 뭐 어쨌든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예, 연금도 예.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좀 뭐 금액 뭐 예. 예를 들어 은퇴 시기가 이 정도 때라면은 뭐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한 요 정도는 좀 모아놓고 좀 은퇴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좀 계획을 세우기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50대, 60대 이제 네. 그러니까 60년대생 보면은 대충 주택 자산을 제외하면은 한 1억 정도 통장에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현재 가치화하면 한 3억 하면은 이제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제가 여기서 금액을 확 높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다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내가 60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월 200만 원입니다. 네. 예, 월 200만 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얼마 정도의 자산이 필요할까 하면은 곱하기 한 300을 하시면 됩니다. 300. 그럼 한 6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아까 국민연금 한 100에서 150, 주택연금 한 200, 뭐 이 정도 합치시면 이제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 3억 정도 3억보다는 많아야 되죠. 더 많아야 돼요. 예, 예, 예. 그럼 생각보다 이 은퇴를 할 때까지 좀 저축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되겠네요. 예, 중간 정도 이제 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분위는 중간층이 한 5배 정도 네. 자산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부동산이 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간에 거의 5배 정도 이제 차이가 5배에 이르는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은 중간이 타겟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정도 좀 높은 정도 이 정도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한 3억 그 정도에서 뭐 한 6억 뭐 이 정도 그러면 나중에 주택연금도 풀로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유자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실히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 결혼 비용을 은퇴자산에서 빼셔야 돼요. 그거 빼고 나서 계산한 겁니다. 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6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자녀 결혼 비용 둘인데 뭐 한 2억 빼면은 4억만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막상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필요 은퇴 자산에서는 지금 자녀 결혼 비용을 빼버려라. 네. 현재 내 은퇴 자산을 평가할 때는요, 빼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 할 때는 곱하기 300을 해가지고 내가 월 필요한 소득에 곱하기 300을 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국민연금 150 받을 거고 주택연금 한 200 받으면 350. 네. 뭐 한 100만 원만 내가 추가로 있으면 되겠다 하면은 300 3억 곱하면 정도?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레바스 기간은 내가 좀 벌고. 어떻게든 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준비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최근에 뭐 국민연금 뭐 개혁안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뭐 국민 의견들도 뭐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더 내고 더 받자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이 시장에는 이 나중 되면은 뭐 소득의 뭐 한 30-40%를 다 연금으로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오해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거는 이제 국가가 재정으로 그 적자 부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한 36% 이 정도 보통 나오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보시듯이요. 적자가 나면은 상당 부분은 이제 국가가 그 부분을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국가가 여기에 얼마나 보전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죠. 두고 봐야 되는데 결국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36% 개인이 그렇게 그 보험료를 낸다면은 개인의 삶이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조선시대나 이런 때로 보면은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료 내고 나오고 세금 내면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회냐 하면은 1년 중에 6개월을 국가에 공짜로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지속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보험료율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13% 올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9%로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게 올리면은 조금 나아질 것 같고 이게 추가로 또 조금씩 올릴 것 같습니다. 뭐 15% 이래서 왜냐하면은 서구 국가들은 거의 이제 18% 이 정도 20%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올려갈 것 같습니다. 올려가면은 미래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36%가 아니라 이제 줄어들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국가가 또 이제 재정으로 좀 분담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건 재정 축의 가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지금 보험료율이나 이런 것들을 연금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는 것이고요. 이걸 미래를 바꿔 나가야죠. 안 바꾸면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내 후 세대 아이들이 뭐 계속 태어난다면야 뭐 나도 이제 뭐 내겠다. 뭐 내가 내고 나중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위기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중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좀 재정으로 이게 충분히 좀 충당이 될까요? 뭐 큰일 납니다. 저는 큰일 나는 것은 확실하고요. 2060년 뭐 이런 때 가면은 한 해에 300조 뭐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납니다. 300조요. 예, 물론 이제 현가로 따지자면은 그거보다 훨씬 낮을 거고요. 그럼 미래에 이제 물가 상승 가치하고 다 감안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것이죠. 좀 지나면 한 해 500조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속도를 늦추면 늦출수록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9%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나중에 적자를 메꾸려면은 갑작스럽게 18% 올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적수를 쌓아가듯이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 개혁이나 이 변화를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 선반 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연금을 받는 60년대생들도 연금이 깎일 수 있고요. 줄 돈이 없는데 깎여야죠. 그런데 연금을 받았는데 구매력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해결 방법인데요. 고통스러운 해결 방법이죠. 연금 액수는 안 줄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2,500원이 돼버린 겁니다. 시장에 그냥 돈을 풀어버려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고 국가 부채가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죠. 그리스가 이제 그때 피그 국가들이 이제 그런 재정 위기였지 않습니까? 일종의 재정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런 사태가 닥치게 되면은 보통 환율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연금을 200을 받았다 했는데 환율이 2,500원이 돼버렸다. 기름값이 막 리터당 3,000원 되고. 예, 대구매력이 뚝 떨어. 물가 올라간 것은 이제 연금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커버를 그 연동되니까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 주는데요. 대외 환율이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안 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연금의 액수를 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 쉽진 않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막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미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최악의 상황 갑니다. 예, 그거는 뭐 심각한 상황인 건 맞다. 네, 그래서 개혁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되게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의 시발점은 약간 저출산과 뭐 고령화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그 걱정이 조금 과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맞다 이대로 가면 정말 심각하다라고 보시는지. 물론 이대로 가면 심각하죠. 사회도 똑같이 변하니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AI하고 이제 로봇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로봇개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달도 요즘 로봇개가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애완동물도 또 로봇개가 혹시 할까? 일본에서 이미 만들었으니까요. 아이보라는 로봇을 이미 만들었었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사회 시스템이 만일 사람을 덜 쓰는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빨리 거기에서 바꿔간다면은 그러면은 잘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이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 직면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회 전체에 작동하는 그 원리를 좀 사람을 덜 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 좀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낫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사회가 그 인구 구조는 붕괴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경제 성장도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인구 말씀드렸죠. 성장률 변수처럼 한 해 한 해 팍팍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뭐 제가 보기엔 이 동안에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기들을 본다면은 뭐 그거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사회의 시스템을 사람을 덜 쓰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빨리 잘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적응을 하는 거죠. 토인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과정이다. 우리 챌린지를 받은 것이죠. 네. 초고령 사회. 이제 리스판스를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가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빨리 왔는데요. 그때는 AI고 로봇이고 이렇게 발전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거기 자기들도 사람을 덜 쓰는 시스템을 해보려고 로봇을 막 만들었는데요. 로봇이 AI가 장착이 안 되니까 별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다시피 AI가 급속하게 발전된 상황에다가 로봇 기술도 좋아졌지 않습니까? 거기 고령 사회를 초고령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보다는 훨씬 낫죠. 사람을 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리스판스를 해야 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응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그런 비관적인 것에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과학기술의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은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활용을 하면은 사회를 좀 더 덜 비관적이고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기대감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약간 조금 좀 비관론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요즘에 2030 이런 분들은 돈 번 거를 다 이제 해외 자산에 좀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코인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자산에 보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보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도전에 대한 응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응전을 성공적으로 할지 응전에 실패할지 그런 건 모르는데 환경은 상당히 이제 터프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을 분산을 하셔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이제 귀결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을 가진 곳, 기술력도 좋고 인구도 좋고 군사력도 좋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치도 좋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금을 어디 숨기고 싶었다면 제일 안전한 곳에 놓고 싶으실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디에 두고 싶으냐? 안전하고 좋은 곳에 두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외로 옮기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국내에 있으면은 우리는 국내 통화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지금 벌써 이제 1,300원 중후반까지 왔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은 당장 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통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미국의 주식하고 달러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조합들이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라는 것이죠. 좀 안전한 통화, 그다음에 좀 더 튼튼한 위치에 있는 안전한 곳에 있는 자본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스폰스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내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리스폰스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노후 대비라는 거는 매달 꾸준히 나오는 어떤 수입이 필요한 것일 텐데 네. 이런 거를 지금부터 좀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좀 투자를 좀 연령대를 혹시 어느 정도를 보셔야 될까요? 뭐한 40대 40대 정도가 제일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싶긴 예. 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정도 예. 이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자산 구성 비율을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스베이 조사에 따르면은 네. 거의 한 좋게 80%에서 90% 사이가 금융자산에서 예금이고요. 네. 전체 자산에서 거의 80% 정도가 실물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겠죠. 좀 부동산하고 예금 딱 들고 그렇죠. 있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들고 있는데요. 주식도 물론 조금 들고 있죠. 그래서는 이제 좀 더 소득이 많은 층입니다.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 자산 구성으로서는 노후 대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구성을 이제 좀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앞으로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위너였지만요. 앞으로는 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과하게 돼 있는 것, 자기 집안지 돼 있는 건 당연히 해야죠. 네. 그것까지 팔고 뭐 다른 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의 집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 후에 다른 것들로만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뭐 한 채 더 사서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요.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그게 이제 앞으로 혁신 사회도 오게 될 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최우량 혁신 기업, 최우량 기업의 지분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40대 분들, 특히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은 앞으로 돈을 조금씩 다 저축해서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주식 넣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금으로 이제 따박따박 받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노후에 가장 좋은 것일 테니까 예, 예. 아예 연금 쪽에다가 많이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연금에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요. 연금이 영어로 이제 펜션이라는 게 있고 어뉴이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연금이지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달라요. 네. 국민연금은 지금 여러분들 납입하시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세 받기 시작할 때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평생 그 금액을 주게 되죠. 근데 퇴직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퇴직할 때 옮길 때 IRP에 목돈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이 목돈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펜션이라는 거하고 어뉴이티라는 것은 이제 다르니까요. 그래서 연금을 따박따박 받는다는 것은 그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나 종신연금은 따박따박인데요. 다른 것은 이제 자기가 결국 자산을 운영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출할 때 이야기이고요. 자산을 축적할 때 가장 좋은 비클이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소득 공제도 되죠. 세액 공제 되죠. 그다음에 제율 과세 되죠. 과세 이연 되죠. 이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연금이라는 비클을 사용하셔 가지고 일단 자산을 막 축적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인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연령대 분들은 일단 축적하는 연령대이니까요. 연금이라는 비클에서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계속 그냥 축적하는 거 뭘 통해서 축적하느냐. 그게 이제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이나 몇 년 전에도 자꾸 이제 토론회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퇴직연금에 넣어놓는데 얼마나 운영을 못했으면은 운영 수익률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건 뭐 큰일이다 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5에서 5.5%인데 퇴직연금은 왜 2%이냐 이거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실수를 했어요. 올 초에 이제 해외 채권을 운영하는 매니저가 들어왔는데요. 해외 채권의 펀드 수익률이 내가 거의 6년 7년을 갖고 있었는데 이 펀드 수익률이 이게 뭐냐 이렇게 했더만은 이거 우리가 특별히 운영 잘못한 거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수익률이 뭐 2%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무슨 운용을 잘못했냐 했더만은 대표님 2017년 정도가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4, 5% 안 되는데 2%였어요. 그때부터 2%였고요. 그다음에 0%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4%로 올랐잖아요. 이런 추세로 휙 한번 가버리면요. 채권 수익률이 진짜 연 한 2%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주식도 2%였어요. 채권도 2%였어요. 우리나라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2%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왜 5.5%를 냈느냐?
국민연금 요즘 거의 30% 가까이 해외 주식 갖고 있습니다. 네. 환했지도 않았어요. 환율이 저렇게 오르면은 환차익도 생깁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또 대체 투자 부분을 한 10% 정도 하거든요. 거기는 기대 수익률이 거의 뭐 10에서 15%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S&P 500은 거의 10%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5.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렇게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연금의 자산을 국내에만 한정하시지 말고요. 네. 해외에도 두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대체 투자를 하지만은 우리는 리츠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하면서 자산의 구성을 그렇게 좀 바꾸셔야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예전처럼 뭐 그냥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그냥 뭐 묻어두고 뭐 이런 난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약간 좀 저성장 국가로 좀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내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어디에 넣을지도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연금이라는 비커를 통해서 주로 많이 이제 자산을 축적하기 때문에요. 그 연금의 DB형은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DB형도 직장을 옮길 때는 IRP로 다 옮기게 되거든요. 네. 결국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자산을 넣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가요. 노후의 준비를 개인들한테 많이 던져놓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해라. 알아서 해라. 예. 그러면 이게 또 쉽지 않은데 사람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TDF라든지 디폴트 옵션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넣고 있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좀 공부를 하셔야 네, 됩니다. 결국에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박사님도 이제 60년대 생이시고 이제 은퇴를 막 준비하는 그 나이대에 계신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막 20, 30대 이제 막 사회생활 이제 막 해서 앞으로 막 열심히 할 날이 더 많은 요 세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꼭 요럴 네. 때 요거 놓치는데 요거 꼭 챙겨라. 요거 꼭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이거 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저도 많이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자산 운용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 초이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초이스 뭘 선택할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보면은 이제 저희 세대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해 보면 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그러고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쉬운 네. 게 아니죠. 네. 지혜롭게 되려면은 어떤 철학이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이죠. 내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텐데요. 내가 이 직장을 힘든데 나갈까 말까 이것도 초이스입니다. 그걸 할 때는 나의 철학의 문제이죠. 내가 관점을 지금 당장의 어려운 것으로 볼 것인지 미래를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잘 되어야 그다음에 선택을 바로 하실 수 있고 그 선택이 잘 되어야 말 그대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시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다른 거는 차치하고 제가 만일 20대가 되었다면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장기 신용은행이라고 은행을 들어갔다가 이제 투자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네. 때문에 없어져서 이제 부득이 옮기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20대를 시작했다면은 나는 정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는 것을 거의 80% 정도를 나는 거의 주식을 했겠다. 그것도 지금 같으면은 해외 주식에서 네. 미국 주식. 그냥 이거는 적립식이니까요. 꾸준히 해나가면 되고 그냥 그걸 한 30년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부가 훨씬 잘 쌓이지 않았을까. 뭐 다른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대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S&P 500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페이퍼에서 이제 재미있는 연구를 한 페이퍼가 있는데요. S&P 500은 10% 기대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그러면은 어떤 미국에 있는 종목을 선택했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임의로 종목을 아무거나 눈 감고 선택했다고 하면. 뭐 확률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무래도 낮지 않나요? 더? 네, 0% 이하입니다. 0% 이하. 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벌지만요. 임의로 선택을 하면은 0% 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임의로 선택하나 지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임의로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기대 수익률이 0% 이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종합 지수는 미국이 10%가 되었느냐? 슈퍼스타 종목 4%가 그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 종목의 4%를 선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해외 주식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수익률이 그래도 좀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그중에 한 종목이 수익률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뭐겠습니까? 뭐 그게 엔비디아. 예, 맞습니다. 그게 한 230% 수익이 네. 나가고요. 그래서 플러스를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현실이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채권 매니저라서 주식은 잘 안 했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주식 종목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상당 부분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런데 몇 개 종목 때문에 그걸 이제 수익률을 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20대라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무조건 연금에 들어가는 자산은 그냥 주식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한 20% 채권, 한 80% 주식. 그것도 네. 그러시면 3대 7만 하셔도 꽤 돼요. 그 정도 두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미국 주식과 우량한 통화 그렇게 두시고 마지막으로 종목 한다고 연금은 어차피 종목 못 하니까 괜찮겠습니다. 그냥 S&P 500, 나스닥, 고배당주 뭐 이런 ETF를 가지고 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언제 제가 20대였으면 그럴 거고 여러분들이 20대, 30대면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제 어디에 둘까입니다. 국내의 주식에 둘지 해외 주식에 둘지 국내 부동산에 둘지 리츠라는 우량한 부동산에 둘지 이런 선택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예. 결국에 이 뭔가 개별주로 막 이렇게 대박 내고 막 이런 것들을 쫓다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다들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아예 시장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나라나 뭐 이런 것들에 그게 장기적으로 관점이고 그게 초이스로 온 것입니다. 네. 내가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초이스를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가져간 것이고요. 그 초이스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노후 준비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노후 준비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